자, 1번 레이저 표면 경화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개요에는 레이저를 이용한다. 자, 레이저의 고밀도 에너지. 이게 에너지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열 에너지가 되겠죠.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소재, 가공 소재의 이제 표면을 급속으로 가열한다. 가열시킨 후 냉각을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물리적 표면 경화법 같은 경우에는 냉각시키는데 물을 사용하죠. 이게 그런 물을 사용해서 급속으로 가열시킨 후 냉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냉각을 한다. 그렇게 해서 표면 경화층을 얻는다. 이게 마텐사이트 조직이 되겠죠. 공법이다. 그런 내용으로 개요에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요. 자, 종래의 고주파 열처리 대표적인 이제 물리적 표면 경화 처리 방식이죠. 자, 이거에 비해서 급열도가 높아 내부로의 열 확산이 억제된다. 자, 표면에 그 온도가 급속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열 확산이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고주파 열처리에 비해서 그 열 확산이 적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열처리 변형의 발생이 최소가 된다는 게 특징이고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저 열처리 시 냉각 속도는 고주파 열처리보다 빨라서 고주파 열처리에 비해서 경도가 높고 열 영향이 적다. 자, 이 고주파 열처리 방식은 보통은 물을 이용한 순행 방식을 통해 가지고 급냉을 시키죠. 근데 아주 이제 그 표면층의 국부적인 온도 상승과 그다음에 셀프 냉각 이 작용에 의해서 레이저 열처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냉각 속도도 빠르고 경도가 높다. 뭐 이런 특징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레이저 열호는 제어성이 우수하고 에너지 밀도가 대단히 높다. 그런 게 장점이 되겠고요. 4번 접근이 곤란한 부분 및 국부적인 부분도 열처리 가능하다. 예, 가장 또 큰 특징이 되겠죠. 자, 국부적인 열처리 이런 부분에 이 레이저 표면 경화법으로 이제 특정 부분 넓은 영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아주 뭐 좁은 부분이든 특정 부분만 열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레이저 표면 경화법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거, 열처리 비용이 좀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된다는 것이 종래 열처리 방법에 비해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단점도 있겠죠. 종래 열처리 방식에 비해서 깊은 경화층을 얻기는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되겠고요. 넓은 면적 열처리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뭐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장비가 가격이 고가다.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를 살펴보면요. 레이저 빔이 부품의 표면에 부딪히면 자, 에너지 일부가 열로 표면에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열 에너지에 의해서 국부적인 표면에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레이저 빔의 전력 밀도가 높으면 열이 재료 내부보다 표면에 집중된다. 그래서 표면층에 빠른 온도 상승이 유발된다는 얘기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표면층에 이 오스텐나이트와 온도 도달되면은 반면에 이제 중심부는 온도가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표면층만 오스텐나이트 조직으로 변화가 급격하게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층과 심부층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커지게 되겠죠. 중심부 쪽으로 가면 온도는 오르지 않은 상태이니까 온도 편차가 상당히 심해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셀프 냉각이 된다는 얘기죠. 자, 레이저가 지나간 표면층 자리는 내부로의 급격한 열 전도에 의해 급냉을 하고, 자, 마텐사이트 조직으로 변한다. 자, 적용 분야가 마지막으로 기술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STD 계열이라든가 자, SKH 고속도 강이 되겠죠. 자, 이런 열처리용 금형 부품류의
국부적인 표면 경화 처리, 대표적으로 펀치라든가 다이, 프레스 쪽에 이제 사용되는 펀치 다이의 날 형상부. 여기서는 이제 이 날부 같은 경우에는 내마모성이 높아야 되겠죠. 이 내마모성이 이 금형 수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내마모성이 높게 하기 위해 뭐 열 처리를 하거나 표면 코팅 처리를 하거나 여기처럼 레이저를 이용한 표면 경화 처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가단주철, 중탄소강 기계 부품류 국부 표면 경화 처리 얘도 해당되고요. 대표적으로 기어 하우징이라든가 디젤 엔진의 지금 실린더 라이너, 그다음에 피스톤 링, 스플라인 형태의 모터축, 이게 아무래도 모두 이제 보시면은 내마모성이 높아야 할 기계 부품들입니다. 그다음에 3번 변형이 없어야 하는 정밀 부품의 표면 경화, 그다음에 경화 깊이를 제어해야 하는 소형 베어링 표면 경화, 드릴날의 표면 경화 이런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2번 사출 선형품의 인서트 삽입을 위한 금형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인서트는 이제 스냅핏.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형품, 플라스틱 선형품을 조립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서트 방식도 있지만 스냅핏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집중하중을 흡수하고, 자, 스냅핏보다는 이제 이런 게 좀 장점이라는 얘기죠. 집중하중을 흡수하고 조립 체결 강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인서트 타입의 선형품 조립 방법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그 인서트는 주로 금속재를 많이 쓰고 있죠. 나사부, 금속재를 많이 삽입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는데, 금형에 인서트를 삽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정에서요. 선형 사이클이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금형이 닫히는 도중에 금속 인서트가 빠져나오거나, 뭐 그렇게 되면 금형이 파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에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중요하죠. 3번. 인서트 크기가 클수록 선형 수축에 의한 플라스틱 부의 잔류력이 발생한다거나 크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수축률 차이 때문에 그러죠. 인서트는 이제 금속이죠. 금속 수축률과 플라스틱의 수축률은 차이가 크죠. 자, 이 차이에 의해서 주로 이제 생기는 것이 잔류력 발생이라든가 크랙 발생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 이제 도움말 보시면은 크기가 작은 인서트에서는 크랙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크기가 큰 금속 인서트는 크랙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 때로는 인서트를 예열하거나 황동 인서트 대신에 팽창 개수가 큰 알루미늄 인서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서트 설계 기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인서트에서는 롤렛, 언더컷. 자, 언더컷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지 흐름 반향에 따라서 웰드라인이라든가 잔류력의 힘, 수축률 등에 의한 구부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인서트를 중심으로 축의 중심이 편심,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인서트 부위 바깥 지름은 일반적으로 인서트 제품 지름의 2배 이상으로 좀 두껍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참고를 보시면은, 자, 여기 인서트의 어떤 그 사육돼야 할 인서트 지름이 DI라고 본다면요. 그 다음에 인서트가 삽입되는 그 보수 부분에 살 두께가 있죠. 이거 T라고 본다고 보면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관계를 보면은 이 인서트 외주 부분의 살 두께, 인서트 외경의 반, 2분의 1 곱하니까 반이 되겠죠. 그거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관계를 여기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서트 제품의 변형 및 축간거리 등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서트 보수 주위에는 가능한 보강용 리브를 설치하는 것이 좋고요. 볼트 나사를 이제 인서트 하는 경우에는 나사부가 제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제 설계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프레스 가공에서 요구되는 윤활제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요에는 윤활제의 종류라든가 윤활제의 작용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윤활제의 윤활 작용은 고체 마찰을 유체 마찰을 바꿔서 동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고요. 종류로서는 이제 액체, 반고체, 고체 등이 있다. 간단하게 개요 내용하고요. 윤활제의 구비 조건이 중요하죠. 자, 첫 번째 보면 양호한 유성을 가진 것으로 카본 생성이 적어야 된다는 거. 이 카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윤활제 중에서 이제 온도 상승에 의해서 이제 카본 생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라든가 급격한 온도 상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윤활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나쁜 그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생성이 적어야 된다는 얘기 되겠고요. 금속의 이제 부식성이 적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작아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가 프레스 쪽에서는 윤활제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 마찰열에 의해서 온도 상승이 많이 발생하죠. 그 온도 상승에 의해서 점도가 변화가 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격. 저렴해야 되겠고 적당한 점성이 있어야 된다. 이 점성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레스 쪽에서는요. 그 다음에 열 전도가 좋고 내하중성이 커야 된다는 거. 열이나 산에 대해서 강해야 된다. 내열성, 내산성, 환경 인체에 대한 영향이 적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내용으로 구비 조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윤활제의 점도에 영향이 있는데 프레스 가공 시 윤활유의 이제 점도. 자, 이 점도는 금형과 피가공제 재료가 되겠죠. 그 구름 마찰 상태에서 통상 압력보다 훨씬 큰 고압 상태가 되어서 점도 증가를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는 유막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형면과 피가공면 간의 급속한 접촉을 작게 해서 가공면의 표면 상처를 감소시키는 데는 도움. 이게 윤활제의 좀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런데 너무 필요 이상의 점도가 크게 될 경우, 점도가 이제 그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 점도 상승에 의해서 오히려 윤활제가 오일핏을 만들어 금형면보다 부드러운 피가공제의 표면을 요철로 변형시킬 수 있다. 불량 요인이 오히려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품의 불량 요인. 자, 이 때문에 가공면의 광택지와 표면이 거칠어지는 결함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점도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상승함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불량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도 변화는 최소화되는 그런 윤활제가 좋다는 얘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윤활제 저점도, 고점도에 따른 일반적인 프레스 가공의 이점을 이제 정리한 건데요. 점도가 낮을 경우 어떤 이점이 있느냐? 자, 작업성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순환작용이 용이하다는 거, 기름 소비량이 적다는 거, 탈지하기 쉽다는 거, 냉각성이 좋다는 거, 여과가 용이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점도일 경우에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자, 점도가 높을 경우에 프레스 가공에서의 장점, 이점은 뭐냐면 가공성이 좋다는 거, 방청성이 좋다는 거, 불량 발생이 적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참고적으로 탈지라는 것은 금속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지성 오염물, 이걸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윤활제가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탈지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후공정, 도금을 하거나 페인팅, 도장 공정이 후공정으로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탈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저점도일 경우에는 탈지가 쉽겠죠. 자, 4번 프레스 가공용 윤활제의 요구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저점도화. 자, 효과는 아무래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자, 기름 소비량이 절감하고요. 탈지성이 향상되고요. 냉각성 향상. 그 다음에 급유의 간략화, 바닥 오염 감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문제점은 앞에 이제 고점도, 요가 되겠죠. 고점도의 경우에 이점이 저점도일 때는 이제 문제점이 되겠죠. 드로잉성이 저하라든가 불량률 증가라든가 방청성 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드로잉성 향상. 자,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극압제를 사용하면 드로잉성이 향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불량률을 감소하고요. 저점도와 금형 온도초와 불량 방지가 된다. 극압제라는 것은 오른쪽에 참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점은 극압제를 사용함에 의해서 부식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 작업 환경이 좀 악화된다는 것이 좀 단점이 되겠고요. 극압제를 첨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상승에 또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요거 한번 방청성 향상입니다. 방청 효과, 그다음에 불량률 감소 효과가 있겠고요. 문제점, 저항, 유화성 저하라든가 가격 상승에 문제점이 있겠고요. 탈지성 향상, 아까 탈지성에 대한 설명드렸죠.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저점도화, 극압제 양을 감소화시켜가지고 저점도화 했을 때 고속 가공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냄새 감소라든가 바닥 오염 감소, 원가 절감 이런 효과가 있고요. 문제점, 어려운 내용은 아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악취화, 첨가제 사용량 감소, 냄새 되겠죠. 작업 환경이 쾌적화하는 게 효과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첨가제를 사용을 좀 안 하니까 드로잉성, 이런 선형성은 좀 저하가 된다. 이런 내용을 문제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내용인데요. 이거는 프레스 성형에 이제 사용되는 윤활제 종류와 특징을 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 사출 선형의 주변 기기인 건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개요에는 자, 흡습된 그러니까 재료로 선형을 하게 되면은 불량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은줄이라든가 기포 같은 불량이 발생한다. 자, 그 기계적 강도 저하라든가 치수 불량 등 문제도 발생하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흡습한 재료의 이제 건조를 위해서 건조된 재료의 흡습 방지를 위해서 건조기가 사용된다.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호퍼 드라이어라든가 오븐 건조기 대표적이 되겠고요. 그런 종류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징 이런 것들을 여기서 기술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조기죠. 호퍼 내 성형 전 수지를 건조하거나 건조 상태를 유지시키는 장치로 재료의 건조 및 공급 자동화가 가능하다. 자, 종류로는 열풍 건조식, 제습 건조식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열풍 건조식의 특징, 제습 건조식의 특징을 정리해 놨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보면은 열풍 같은 경우는 대기를 가열한 후 호퍼 내로 이제 열풍을 이제 불어 넣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여름철과 같이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이 포함되면 오히려 공기 중 수분에 의해서 가습이 될 수가 있다. 대기를 가열하는 건데 대기가 이미 수분이 많아요. 그럼 많은 그 수분이 많은 공기를 가열하더라도 호퍼내로 불어 넣게 되면은 수분이 또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가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수분에 민감하지 않은 수지에 적합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제습 건조기입니다. 자, 건조에 사용되는 열풍을 제습한 후, 그러니까 열풍을 제습한 후에 이제 순환시킨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건조 효과가 높겠고요. 공기 중에 수분이 수지의 성형 및 품질 특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적합하다. 이제 수분에 이제 민감한 수지에 적합하다는 얘기죠. 6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제습제로는 염화칼슘, 실리카겔 등이 사용되고요. 제습제 흡수력이 떨어지면은 이걸 또 교환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약간 단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븐 건조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밀폐된 챔버 내에 트레이를 적층하여 쌓아놓고 트레이에는 수지, 펠릿을 트레이당 10에서 20kg 넣어서 열풍을 강제 순환시키면서 건조시키는 방식이 되겠고요. 제습제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제습제 수분이 포화되어 제습 능력이 떨어지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 구조상 각부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흡수율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트레이, 수지 펠렛을 채울 때 너무 두껍게 채우면은 위층과 아래층 간에 흡수율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면 두께는 좀 골고루 두께를 일정하게 균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조 효과가 매우 높지만 재료의 건조 및 공급 자동에는 불리하다. 이제 자동화에 이제 유리한 것은 아무래도 호퍼 드라이가 자동화에 유리하겠죠.
자, 5번 건조는 자동화에는 좀 불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내용을 보시죠. 자, 기타 건조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식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공 건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진공 방식을 이용하면 액체인 수분의 비등점을 떨어뜨려서 물의 기화를 촉진시켜 건조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압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압력을 떨어뜨리면 비등점. 우리가 보통 이제 대기압 상태에서 자, 그 비등점은 보통 100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보다는 낮은 점에서 물이 그 기화가 되죠. 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압력을 떨어뜨림에 의해서 낮은 온도에서도 빠른 건조가 가능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적외선 건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열풍 건조 방식은 열 전도율에 의존되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의 심부 부분, 그러니까 표층 부분이 아니라 심부 부분까지 건조를 위해서는 건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좀 장시간의 어떤 건조 시간이 필요하다. 자, 하지만 적외선 방식 같은 경우는 재료의 심부 부분에 열 진동을 유발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빠른 건조가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자, 건조기는 소형품의 품질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 예, 현재는 이제 필수적인 장비로서 이제 구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별, 수지별, 제품별 건조 조건의 차이라든가 건조기의 유지관리 불실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분 함유량의 편차에 주의를 해야 된다.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조된 재료의 정확한 수분 함량을 알아내는 방법은 정해진 양의 샘플을 채취해 정해진 시간 내에 수분 측정기를 이용해서 알아내는 실험적 방법도 있고요. 자, 이런 실험적인 방법. 하지만 이렇게 측정된 재료의 흡수율은 재료의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하기보다는 샘플링을 통해서 알아낸 실험적인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대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분 함량이. 자, 그래서 최근에는 재료의 균일한 수분 함량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호퍼 드라이어, 직접 수분 측정 센서, 수분 측정 센서를 호퍼 드라이어에 직접 장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이제 수분 함유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건조 열풍량을 클로즈 루프 방식으로 해서 클로즈 루프형 드라이기도 개발되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원료의 저장, 건조, 이송, 공급 이 라인을 완전히 좀 자동화하고 자동화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내용을 결론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주물의 내부 결함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주물의 내부 결함. 내부 결함이기 때문에 눈에 잘 식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파괴 검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자, 비파괴 검사는 재료나 제품물 물리적 형상을 이용해서 특수 방법으로 검사 대상물을 파괴, 분리 또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결함의 유무를 상태 또는 그것의 성질, 상태, 내부 구조 등을 알아내는 모든 검사 방법을 뜻하고요. 주물 결함의 종류에는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표면 결함과 내부 결함이 있는데, 표면 결함은 균열, 표면 불량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부 결함은 기공, 수축공, 편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2번 이제 비파괴 검사의 목적, 신뢰성 향상이라든가 제조 기술의 개선, 제조 원가 및 절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내부 결함 검출용 비파괴 검사.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방사선 투과 검사법이 나오고요. RT법이라고도 하죠. 방사선을 이제 시험체에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되는 방사선 X선 또는 감마선들이 이제 사용되고요. 이제 방사선이 이제 시험체에 조사하게 되면 투과가 되겠죠. 이게 투과된 방사선의 강도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를 검출하는 것이고요. 자, 건전부와 결함부의 이제 투과 선량의 차이, 강도 차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필름상에 이제 그 영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투과 이제 성이 좋은 X선이라든가 감마선 등을 사용하고요.
용접부, 주조품, 내부 결함 검출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참고는 이제 대표적인 X선 CT 화상법에 대해서 뭐 기술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초음파 탐상법, UT법이라고 하고요. 자, 시험체 내부의 검출에 주로 이용되고요. 자, 시험체에 초음파를 전달하여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으로부터 반사된 초음파의 에너지량, 초음파의 진행 시간 등을 CRT 스크린에 표시해서 분석하여 불연속 위치, 크기를 알아내는 검사 방법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초음파를 좀 조사하게 되면은 반사가 된다는 것이죠. 반사된 것을 이제 검출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결함부에 이제 초음파가 전달이 되면은 이 결함부에 이제 반사된 부분, 초음파 반사 부분을 이제 검출해서 그 결함 부위를 찾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내부 균열, 편석, 기공 등 검출 능력이 이제 방사선 투과 검사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